어디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짝하는 그 파열음이 며칠이 지난 지금도 제 귓가에는 이명처럼 윙윙거리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는지요? 환갑이 훌쩍 넘은 제가 그것도 사돈들이 뻔히 지켜보는 그 고급 한정식집 한복판에서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들이 보면 억척스럽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그저 자식 새끼, 판사, 변호사 만들겠다고 평생 손이 부르트도록 일만 한 죄밖에 없는 늙은이일 뿐인데 말이지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순간의 정막이었습니다. 제 고개가 휙 돌아가던 그 찰나 천장마저 무너질 듯한 침묵 속에서 제 아들놈은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사돈댁 식구들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혀를 찾고요.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교양 없고 말귀 못 알아듣는 급기야 노망까지 든 시골 노인네에 불과했으니까요. 화끈거리는 뺨을 어루만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억울해서 울분을 토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것인가.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제 본능이 속삭이더군요. 살아남으라고요. 살아남아서 이 모욕을 뼛속 깊이 새겨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해맑게 마치 정말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실실 웃으며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지요. 며느리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이 공포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치매 노인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그 순간 제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제가 금지옥렵 키운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이런 광대짓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서늘한 연극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 자랑 같기도 하고 제 어리석음을 탓하는 고해성사 같기도 한 제 아들 녀석 이야기부터 해야겠군요.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쓰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홀로 된 몸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이 비린내 나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오직 그 하나였지요. 다행히 아들 녀석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번듯한 변호사가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제 내 인생에도 볕이 든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대형 로펌 대표의 딸, 그러니까 지금의 며느리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처음 며느리를 보았을 때 그 아이에게서 풍기던 귀티와 제 몸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가 얼마나 비교되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며느리는 예의를 갖춘 듯 했지만 그 눈빛에는 가난한 시어머니를 향한 묘한 경멸과 귀찮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 대단한 집안의 사위가 되어 탄탄대로를 달린다는데 못난 어미의 자존심 따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아들은 처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승승장구했고 며느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며 떵떵거리고 살게 되었지요. 저는 그걸로 족하다고, 나는 그냥 없는 듯이 살면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숨죽여 살아온 지 어언 5년이 흐른 지난달,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먼저 간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올리고 가족끼리 얼굴이라도 보는 날이지요. 저는 며칠 전부터 며느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일만큼은 꼭 와서 절이라도 올리라고요. 며느리는 건성으로 알겠다고 대답했고 저는 그 말만 믿고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관절이 쑤셔오는 몸을 이끌고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문어와 조기를 사고 혹여나 며느리 입에 맞지 않을까봐 비싼 한우까지 끊어다가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온 집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질 때쯤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손주 그리고 취직 준비한다고 바쁜 딸아이까지 한자리에 모일 생각을 하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지만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군요. 딸아이인 민지는 일찌감치 와서 젖만 집어먹으며 엄마, 오빠네 바쁜데 굳이 오라고 해야 해? 라며 툴툴거렸습니다. 밤 10시가 넘고 11시가 가까워져서야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현관으로 달려나갔지만 들어오는 며느리의 표정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확 끼치더군요. 회사 회식을 하다가 억지로 끌려온 모양새였습니다. 어서 와라. 늦었구나. 얼른 들어와서 절부터 하자. 제가 웃으며 맞이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서 손으로 코를 막으며 부채질을 해대더군요. 아, 어머니. 집안 환기 좀 시키세요. 이 기름 냄새랑 향 냄새, 온 옷에 다 배겠네. 진짜 비위 상해서 원.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비위가 상한다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녀석 눈치를 보니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는 처지라 그런지 아내 눈치만 살피며 쩔쩔매더군요. 그래, 냄새가 좀 나지. 얼른 절만 하고 상 물리면 된다. 아범아, 뭐하니? 병풍 좀 쳐라. 제 말에 아들이 주섬주섬 신발을 벗으려는데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민호 씨, 그냥 있어. 어머니, 저 오늘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구시대적인 제사를 지냅니까? 호텔 뷔페 잡아서 가족끼리 밥이나 먹으면 모를까? 이 좁은 빌라에서 냄새 피우면서 귀신 밥 주는 거 저 진짜 이해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저희 내일 골프 약속 있어서 새벽에 나가야 해요. 컨디션 조절해야 한다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매달 하자는 것도 아니고 명절 차례도 다 없애고 딱 기일 하루만 챙기자고 사정한 게 그리 큰 죄인가요? 골프 칠 체력은 있고 시아버지에게 절 한번 올릴 정성은 없다는 그 태도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내 시아버지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늘에서 보살펴주는 조상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조상 덕은 저희 친정 아버지가 주시는 거지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뭘 해주시는데요. 솔직히 민호 씨 변호사 달고 사람 구실하게 만든 거 다 우리 아빠 덕분이잖아요. 어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유세세요?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맞는 말이라 더 아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시댁, 무능한 시어머니. 그게 제 죄목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옆에 있던 제 딸 민지의 행동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백수로 지내다가 올케네 로펌의 사무직으로라도 취직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지요. 평소에는 제 등골을 빼먹던 딸이 갑자기 며느리 옆으로 쪼르르 가서 팔짱을 끼더군요. 엄마, 언니 말이 맞아.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 촌스럽게. 언니 피곤한데 왜 자꾸 엄마 고집만 피워? 나도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그냥 엄마 혼자 대충 하고 치워. 언니 나가요. 내가 커피 쏠게. 내 배 아파 낳은 딸년마저 권력 앞에 붙어 어미를 난도질 하더군요. 아들은 베란다로 나가 담배만 피워 물고 며느리는 승리자처럼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딸은 아부하느라 바쁘고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상의 촛불이 처량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구나. 그저 귀찮은 짐 덩어리 떼어내고 싶은 혹일 뿐이구나. 그날 밤 그들은 절 한 번 하지 않고 들이닥친 지 10분 만에 우르르 나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식어버린 밥과 국을 바라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전을 씹어 삼키며 다짐했지요. 이대로는 못 죽는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이런 취급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 내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 바로 사돈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사부인 접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댁의 따님 문제로 긴히 뵙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며느리를 단죄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동시에 가장 독한 결심을 하게 될 무대가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약속 장소는 강남 청담동에 있는 고급 요정이었습니다. 제 평생 가볼 일이라곤 없을 줄 알았던 입구부터 기와가 으리으리하게 올려진 그곳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며느리를 고발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잡은 자리였지만 막상 로펌 대표인 바깥 사돈과 대학 총장 출신인 안 사돈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비싼 10년 전 아들 졸업식 때 입었던 정장을 꺼내 입고 갔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제 옷은 그저 촌스러운 넝마 조각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10분쯤 지났을까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고 사돈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안 사돈과 기름진 얼굴의 바깥 사돈. 그리고 그 뒤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제 아들. 녀석과 오늘따라 유독 화사한 하얀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오더군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조금의 그늘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며 생긋 웃는 그 여유로움에 섬뜩함마저 느껴졌지요. 아이고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긴히 할 말이 있다며 다 모이라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요. 안사돈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눈은 내까지게 감히 우리를 오라가라 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쥐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대로는 죽어서도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 염치불고하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지난밤 제삿날 있었던 일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코를 막고 모욕을 준 일, 제사를 미신 취급하며 막말을 퍼붓고 나가버린 일, 그로 인해 제가 받은 상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서름의 목소리가 몇 번이나 갈라졌는지 모릅니다. 제 말이 이어지는 동안 사돈 내외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배운 양반들이니 딸의 잘못을 알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돈 어른들께서 따끔하게 훈육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며느리 가르침이 부족했던 탓도 있겠지만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가련한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 정말 무서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섭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어제 내 면전에 대고 한 짓을 내가 다 말했는데. 제가 쏘아붙이자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어머니 안사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억울해. 어제 민호 씨랑 나 야근하느라 회사에서 꼼짝도 못했어. 어머니가 오라고 하셨지만 중요한 재판 준비 때문에 못 간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민호 씨가 죄송하다고 용돈까지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우리가 와서 행패를 부렸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야근? 용돈? 이게 다 무슨 소설이란 말입니까?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야근? 내 입으로 골프 치러 가야 해서 컨디션 조절해야 한다고 했잖아. 내 딸 민지도 다 봤는데 어디서 시뻘건 거짓말을 해. 제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며느리는 곁에 앉아있던 제 아들 민호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우리가 어제 어머니 댁에 갔었어. 우리 밤새 사무실에 있었잖아. 당신도 옆에 있었잖아. 모든 시선이 제 아들에게 쏠렸습니다. 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제발 민호야. 사실대로 말해다오. 내 어미가 미친년 취급을 받고 있지 않니? 제 간절한 눈빛을 아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저희 어제 못 갔잖아요. 제가 죄송해서 계좌로 50만 원 보내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이 장인어른의 권력과 아내의 기세가 무서워 어미를 팔아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는 며느리의 100마디 변명보다 더 잔인하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는 이제 안 사돈 품에 안겨 흐느끼며 쐐기를 박더군요. 엄마, 아빠. 사실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셔. 저번에도 없는 사람을 봤다고 하시질 않나. 가스 불 켜놓고 깜빡하시는 건 예사고. 자꾸 기억을 조작해서 저를 괴롭히세요. 제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시고. 저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역전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며느리가 아니라 멀쩡한 며느리를 모함하는 노망난 시어머니인 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바깥 사돈이 헛기침을 하며 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부인. 듣자 하니 정도가 심하시군요. 우리 수진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시어머니를 홀대할 아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부인 건강이 염려되는군요. 요즘 노인성 치매가 초기엔 다들 이렇게 시작된다더군요. 안사돈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 들어오실 때부터 눈빛이 좀 흐릿하시다 했어요. 사부인, 이러실 게 아니라 병원에 좀 가보세요. 멀쩡한 애들 잡지 마시고요. 민호 자네도 그래.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나?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제 진실이 저들의 뻔뻔한 연극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잔 속에 물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분노였습니다. 너희들 다 한통 속이구나. 돈 있고 힘 있다고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일도 아니구나. 제가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그 눈빛, 저를 비웃는 그 차가운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세요. 병원 예약해 드릴까요? 아님 지금 당장 가실래요? 그 비아냥거림이 제 이성의 끈을 툭 끊어 놓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며느리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 잡아야만 했습니다. 저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으니까요. 이 못된 년, 어디서 혓바닥을 놀려? 내가 사람이냐?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고함과 함께 식탁 위의 그릇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사돈 내외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고 아들이 저를 말리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고고한 하얀 원피스를 움켜쥐는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제 손이 며느리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며느리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찌검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짝! 그 소리는 흡사 마른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왼쪽 뺨이 화끈거리다 못해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고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이 바닥으로 날아가 뒹굴었습니다. 70평생 부모님께도 맞아본 적 없는 뺨을 며느리에게, 그것도 사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맞은 것입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것처럼 귀가 멍해지더군요. 눈앞이 번쩍하고 하얘지더니 이내 붉은 핏빛으로 물드는 듯 했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채로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부정 때문이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사과를 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오히려 저를 향해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사람을 치겠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세요. 어디라고. 며느리의 고함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일까요? 때린 사람은 씩씩거리며 분을 못 이겨 하고 맞은 늙은이는 넋이 나가 있는 이 기이한 풍경. 더 참담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사돈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 며느리를 감싸 안더군요. 어머 수진아, 너 괜찮니? 많이 놀랐지? 아이고 세상에. 사부인 거 보십시오. 애가 얼마나 공포에 질렸으면 저렇게 방어를 했겠습니까? 이건 정당방위예요. 노인네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딸 손목 나간 것 좀 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민호야. 내 아내가 내 어미를 쳤다. 내가 사람이라면 자식이라면 지금은 나서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제 아들은, 그 못난 놈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더군요. 장인어른의 헛기침 소리에 어깨를 움츠리는 꼴이라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구나. 저기 앉아있는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로펌 대표의 사위이자 월급쟁이 변호사 박민호일 뿐이구나. 이보게 박서방. 자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 폭력성까지 보이시니 이거야 원 집에서 모실 단계는 지난 것 같은데. 바깥 사돈의 근엄한 목소리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빠. 저 진짜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니 치매 검사 정식으로 받고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이대로 두면 저한테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민호 씨, 당신도 봤지? 아까 어머니 눈빛. 나 죽일 듯이 덤비는 거 봤잖아. 요양병원. 그 네 글자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감금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제 뺨을 때림으로써 명분까지 얻게 된 셈이지요. 여기서 제가 나는 미치지 않았다. 고 소리치며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혀를 차며 경찰을 부르거나 구급차를 부르겠지요. 폭력적인 치매 노인으로 낙인 찍혀 강제로 끌려가는 제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울며 불며 바닥을 굴러봤자 교양 있는 그들. 눈에는 감정 조절 못하는 노인의 발작으로만 보일 테니까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동시에 생존 본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존엄을 지키려다가는 영영 그들의 덫에 걸려들고 말 것이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치욕을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저는 떨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눈에 힘을 풀었습니다. 초점을 흐리고 입꼬리를 기괴하게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들며 아이처럼 멍하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흐흐. 내가 왜 이러지? 깜빡했네. 아이고,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줄을 놓았나 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일순간 당혹감으로 일그러지더군요. 저는 짐짓뺨을 어루만지며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굴하게, 아주 처절하게. 우리 며느리가 효부인데 내가 노망이 나서 헛것을 보고. 아이고,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때리려고 했니?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미쳤나 보다. 용서해다오. 제 연기에 안사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꺼봐요. 본인도 인정하시네. 사부인, 약 좀 드셔야겠어요. 수진아,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런 걸 어쩌니 하. 정말 어머니, 제발 약 좀 제때 챙겨 드세요. 저 진짜 수명 줄어드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찜찜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슬그머니 자리에 앉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 일어나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의 손길이 닿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힘없는 노인네처럼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 지옥 같은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사돈들의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곱게 늙어야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잔뜩 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리자 녀석이 한숨을 쉬며 내뱉더군요.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수진이 말대로 요양병원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아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대조차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놈은 나를 버렸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멀쩡한 어미를 고려장 지내려 하는구나. 그래. 내가 생각해보마. 오늘은 피곤하니 그냥 쉬고 싶구나. 저는 껍데기뿐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녀석과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들 박민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텅 빈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한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눈가는 짓물러 엉망이 된 노파 하나가 서 있더군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내 삶이 고작 며느리의 손바닥 아래 짓밟혔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해서였습니다.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와중에도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과 사돈들의 경멸 어린 표정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열이 내리면서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아주 투명할 정도로 차갑게 말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서 며칠 전 며느리가 던져주듯 놓고 간 그 찢어진 20만 원짜리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펜을 꺼내 봉투 뒷면에 며느리의 이름 오수진 3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미친 시어머니라면 기꺼이 되어주마. 치매 환자는 무슨 짓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지. 그 면죄부를 내 손에 쥐어준 건 바로 너다, 오수진.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쳐넣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의 그 잘난 인생을 시궁창으로 만들어주마.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명예, 내 아비의 권력, 그리고 내 아들의 안락한 삶까지. 모조리 씹어 먹어주마. 저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얼음팩을 꺼내 부어오른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약해 빠진 시어머니 김영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만들어낸 괴물 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영악한 사냥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복수의 계획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저히 두 얼굴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바라는 대로 기억력이 오락가락하고 헛소리를 하는 가련한 노인네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한 이성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일 덫을 놓고 있었지요.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제 딸 민지를 포섭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냄새라면 기가 막히게 맞는 그 아이의 속물근성을 이용하기로 했지요. 며칠 뒤 반찬을 가지러 온 민지를 앉혀두고 제가 은밀하게 낡은 등기권리증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골에 있는 이제는 똥값이나 다름없는 자갈반 문서였지만 저는 목소리를 잔뜩 낮추어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 올케랑 오빠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이게 사실은 개발 제한이 곧 풀린다는 금싸라기 땅이야. 내 아빠가 너 시집 갈 때 주라고 남겨둔 건데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너한테만 미리 증여해 줄까 한다. 그 말 한마디에 민지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언니한테는 절대 말 안 할게. 내가 엄마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날부터 민지는 며느리의 충직한 시녀에서 제 충실한 첩자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스케줄, 로펌의 중요 행사 일정, 심지어 부부싸움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제게 보고했지요.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민지가 물어온 정보에 따르면 며느리의 로펌 창립 기념일 행사가 로펌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로펌의 VIP 고객들이 대거 참석하고 며느리 수진이가 올해의 변호사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그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잔치상에 재를 뿌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똥물을 끼얹으러 가는 길이었지요.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며느리가 촌스러우니 제발 입지 마시라고 했던 색동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엔 아주 촌스러운 꽃핀까지 꽂았지요. 누가 봐도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의 행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며느리가 그토록 혐오하던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아주 진하게 냄새가 옷에 벨 정도로 푹 끓여서 커다란 보온통에 담았지요. 로펌 로비에 도착하니 경비원들이 제 행색을 보고 막아서더군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나 여기 대표님 사돈이에요. 우리 며느리 수진이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러 왔는데 왜 막아? 라며 로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 로비로 내려오던 민지가 저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했지만 제가 윙크를 하며 땅 문서를 쥔 신용을 하자 얼른 태세를 전환해 저를 행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민지의 당부를 뒤로 하고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섬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행사장 문이 열리는 순간 샹들리에의 눈부신 조명과 클래식 음악 그리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우아한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단상 위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제 며느리 오수진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마이크를 잡고 있더군요. 사돈 내외는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고요. 그 완벽한 그림 속에 색동 한복을 입고 청국장 냄새를 풍기는 제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우리 며느리. 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하얗게 질리더군요. 사돈 내외도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단상을 향해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밥도 못 먹고 일한다며. 시어미가 너 주려고 맛있는 거 싸왔다.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가 보온통을 들이밀자 경호원들이 달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수많은 VIP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내칠 수 없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일단 내려가세요. 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귓속말로 노망났어요? 당장 안 꺼져요? 라고 속삭이는 그 도끼 어린 음성을 들으며 저는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어머, 수진아. 너 왜 그래? 나 무섭게. 또 때리려고? 저번에 사돈들 앞에서 내 뺨 때린 것처럼 여기서도 때리게.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뺨을 때렸다고?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 아니시잖아요. 아픈 분이 왜 이러세요? 그녀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순간 저는 그 프레임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헛소리인 척 그녀가 감추고 싶어 했던 가장 추악한 비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쳐서 잊어버릴 뻔했네. 수진아, 근데 그 돈은 잘 숨겼니?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 그 건설사 회장님한테 받은 뇌물 50억 원 세탁해서 친정 아빠한테 보냈다고. 그거 검찰에 안 들키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순간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정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법조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뇌물 수수와 자금 세탁에 관한 구체적인 폭로였으니까요. 바깥 사돈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제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닥쳐요. 이 미친 노인네가. 입 안 다물어. 그녀가 제 밀치며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아주 요란하게 보온통이 엎어지며 청국장 국물이 그녀의 하얀 드레스와 단상을 엉망으로 더럽히도록 말입니다. 아,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미 죽인다. 뺨 때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죽이려고 한다. 바닥을 구르며 저는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찍고 있는 모습을요. 그리고 VIP석에 앉아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돈을 노려보는 모습을요. 며느리는 청국장을 뒤집어 쓴 채 악귀처럼 소리 지르고 있었고 아들은 구석에 처박혀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 노인네 치매라고요.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발악할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해져 갔습니다. 치매 노인을 폭행하려 하고 뇌물 의혹까지 터진 변호사. 그녀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심어둔 첩자 민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을 구석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제가 미리 지시한 대로 로펌 직원들이 모인 익명단체 채팅방에 저번 제삿날 녹음해둔 음성 파일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쳐넣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아빠 백 믿고 나대는 게 뭐 어때서요?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육성이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핸드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은 비난과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진짜였어? 인성 바닥이네. 뇌물도 진짜 아니야?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러워진 드레스 자락을 부여잡고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 제게 20만 원을 던져주던 그 위풍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돈 내외가 달려와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니, 엎질러진 청국장이었지요. 저는 바닥에 누운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주 잠깐 미친 척 연기하던 표정을 거두고 서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보았느냐? 이게 바로 내가 무시하던 늙은이의 방식이다. 너는 법으로 싸우려 했겠지만 나는 잃을 게 없는 자의 광기로 싸운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을 겁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요? 그녀는 이미 치매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비리를 저지른 폐륜 변호사로 낙인 찍혔는데 말입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저는 끝까지 열연을 펼쳤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노망이 나서. 우리 며느리 감옥 가면 안 되는데. 뇌물 받은 거 들키면 안 되는데.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매장은 시작일 뿐 이제 법적으로도 그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마지막 카드가 제게는 남아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며느리가 저를 밀치며 닥쳐 이 미친 노인네가 라고 소리친 생생한 육성과 뇌물 이야기를 했을 때 당황하며 자백하듯 내뱉은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고 저는 사돈의 경쟁 로펌, 아니 검찰청으로 갈 생각입니다. 제 뺨 한 대의 값은 그들의 파멸로 정산받아야 하니까요. 그날의 소동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찍은 청국장 테러와 뇌물 폭로 영상은 하룻밤 사이 조회수 1,000만 건을 기록했고 인터넷 세상은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비리를 저지른 폐륜 변호사 며느리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로펌 앞에는 계란을 던지는 시위대가 진리를 쳤고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지요. 제가 행사장에서 미친 척 내뱉었던 그 5억 뇌물과 세탁이라는 단어는 사실 제 딸 민지가 오빠의 서재 금고에서 몰래 찍어온 비밀 장부에 적혀있던 실체적 진실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헛소리인 줄 알았던 제 외침이 검찰 압수수색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사돈의 로펌은 그야말로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면회실에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며느리 수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 화려하던 명품 드레스 대신 푸르스름한 수의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있는 그녀는 제가 알던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다 못해 바싹 말라버린 그녀가 퀭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어머니, 연기였죠? 다 알고 있었으면서 미친 척한 거죠? 우리 집안을 박살 내려고 작정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를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멍한 눈빛을 거두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아주 또렷하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직시했지요. 그래, 작정했다. 내가 내 뺨을 때린 그 순간부터 나는 미친년이 되기로 작정했으니까. 억울하니? 분해? 어떻게 가족한테 이래요? 민호 씨 인생까지 망가지길 원했어요? 가족? 내가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접한 적이 있더냐? 너에게 나는 그저 냄새나는 짐짝 죽어야 할 노인네였지. 그리고 내 아들 민호? 걔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돈에 눈멀어 제 어미가 뺨을 맞는데도 고개 돌린 그놈 자신이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흐느꼈습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탄원서 좀 써주세요. 저 나가야 해요. 라며 비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울부짖는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익숙한 구두가 놓여 있더군요. 아들 민호였습니다. 로펌에서 해고당하고 변호사 자격 정지까지 당한 녀석은 술에 찌든 채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엉금엉금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을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랑 이혼하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지고 당장이라도 밥상을 차려줬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방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민호야, 늦었다. 너무 늦었어. 나는 그날 내가 내 처의 손찌검을 모른 척했던 그날 아들을 잃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 자식이 아니라 그저 갈 곳 잃은 비겁한 사내일 뿐이다. 어머니 제발요. 저 갈 데도 없어요. 내장인 장모댁으로 가거라. 아니면 고시원이라도 들어가.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다. 저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들의 짐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문 밖에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한참이나 들렸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결단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끊어내는 순간 비로소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 복수의 1등 공신이었던 딸 민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약속대로 시골 땅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였지만 어쨌든 민지는 그 땅을 받고 좋아라 하며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사업할 거야. 연락하지 마. 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더군요. 씁쓸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이어진 관계는 돈이 끝나면 정리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태풍이 지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외롭고 초라한 김영수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던져주던 20만 원 없이도 저는 제가 모아둔 쌈짓돈과 노령연금으로 당당하게 제 살림을 꾸려나갑니다. 오늘 저녁은 저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얀 쌀밥에 따뜻한 된장국, 그리고 며느리가 그토록 질색하던 조기 한 마리를 노릇하게 구웠지요.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은 없지만 창문을 활짝 열어두니 가을바람이 맞은편에 앉아 밥동무를 해줍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뜨는데 밥맛이 어찌나 달고 고소한지요. 평생 자식들 숟가락에 반찬 올려주느라 정작 내 입엔 찬밥만 넣었던 제가 이제야 온전히 저를 위한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왼쪽 뺨을 만져봅니다. 붓기는 다 빠졌지만 아직도 가끔 욱신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상처가 아닙니다. 저를 깨워준 훈장입니다. 그 뺨 한 대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눈치 보며 말라 죽어가는 식물처럼 살았겠지요.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20살 적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 석자 김영순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핑계로 부당한 대우를 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엄을 짓밟는 자들에게는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동네 복지관에 노래교실을 등록하러 갈 생각입니다.
뽕짝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도 추고 목청껏 노래도 부를 겁니다. 제 인생의 진짜 축제는 70이 넘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동안 제 기막힌 복수극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밥상은 늘 따뜻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늘 당당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